대응책 논의하고 지난번에 이제 만일 뭐 대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포대에 배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궤적이 그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 영토의 상공을 통과해서 이른바 ICBM급 뭐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들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뭐 과거에도 한번 이제 그 노동 미사일 때인가요? 한번 넘어간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2,700km면 사실상 지난번에 북한에서 얘기했던 괌도 타격 그렇죠. 높이 올라가서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낮게 고도를 했으면 충분히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에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방향은 달랐지만 네. 거리를 그 정도 비슷하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 북한이 그 정도의 타격 능력을 이미 갖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본이 이 미사일 발사를 한 직후에 바로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지금 요격 체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파괴를 안 한 걸까요? 일단은 요격 체제가 지난번에 괌을 타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패트리엇을 이 남쪽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괌을 혹시 쏘면 그걸 요격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패트리엇이 거기에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이 아니 배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일본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으니까 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괌 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군과 협력해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남부에 배치를 해놔서 만약에 남부로 쐈으면 그걸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북한이 또 북쪽으로 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패트리엇이 배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게 머리를 많이 굴린 게 머리를 굴렸다 그래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영공을 100km 이상으로 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의 영공을 100km까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우주로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다 공해처럼 공해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결국. 그러면서 또 괌 쪽으로 쏘지 않은 것은 미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결을 건드려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나 아니면 미국에 하는 비난으로부터 좀 피해보겠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의중을 떠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하고 언제든지 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괌 쪽으로 쐈을 때는 미국의 반발이 클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네. 일본 쪽으로 쏘면서도 100km 이상으로 상공을 올림으로써 영공 안에 미사일이 들어왔다는 점들을 피하는 이런 아주 주도 면밀한 면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좀 이렇게 뭐랄까 견제하고 건드려 본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북한은 지난 토요일 26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단거리 발사체 미국에서는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방사포다 그냥 포사격한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서 대화를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냥 미사일이 아닌 포로 이렇게 치부하고 싶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일본을 향해 딱 쏘니까 아뿔싸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전투기를 띄워서 네. 실제 무기를 싣고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라. 북한에 보여줘라. 이제 직접 대응하는 그 의지 같은 것들을 보인 거죠. 그리고 F-15 해가지고 폭탄 8발을 그 훈련장에 직접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미국 쪽이랑도 협의를 좀 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미사일이냐 결국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한미 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정부가 좀 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 좀 더 미국과 정보를 좀 공유하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하는 게 좀 맞았을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발표를 하면서 한미 간에 그 부분을 둘러싸고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고 실제는 알 수 없지만 비춰진 건 그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좀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조율된 메시지로 내보내는 것이 지금처럼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또 빠르게 여러 가지 저런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방비로 뭘 했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순행되지 않으면 또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 국방부 업무부가 끝난 뒤에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세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청 전력,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방사포 이런 것들을 저렇게 고도화하고 많이 만드는 동안 우린 뭐 했냐. 그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뭘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게 일타쌍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일거양득. 일거양득. 예, 좋은 표현이시네요. 저보다도 좋은 표현을 쓰시는군요. 어쨌든 일거양득. 네. 무슨 말이냐면 국방부가 제대로 자금을 운영 못하는 것은 방산비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없었단 말은 예. 누군가 돈을 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이 방산비리의 온상이 됐고 또 많은 이 군인 중에 군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우리의 국가의 국방력이 이만큼밖에 안 됐다 하는 거를 양쪽으로 다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앞으로 이제 국방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력을 필요함과 북한과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칭 전력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산비리 문제는 완벽하게 척결해서 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방산비리가 또다시 나타나면 국방부 장관, 차관, 방위산업청장 한꺼번에 문제를 그러니까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네. 까지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국방부에서 개혁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군을 이게 질타하는 식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군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우리 이제 그 역대 정부로부터 쭉 내려온 일종의 이제 미국과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미사일 사거리도 지금 800km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한미연합 그 방위 능력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에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 이 부분도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엄중한 안보 국면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도 협상을 해서 네. 미사일 사거리 같은 걸 800km라고 제한을 지금 돼 있지만 네. 이걸 제한을 둔다는 것이 사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우리 걸 찾아오고 작전 통제권 문제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점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040년까지 계속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병사 월급에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 많은 국방비는 어디서 나오게 될지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조금 미사일은 걱정이 일본 상국을 정교하게 통과했습니다. 방향과 거리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과시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실제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공대 장영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 지금 이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오늘 그 뉴스에 의하면 2,700km 정도 사거리라고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거는 무스탄, 그다음에 이제 화성 12 또는 북성 2호 정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상황을 보면은 무스탄은 이제 작년에 그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제 별로 이렇게 미사일로서 장점이 없는 듯 보이고요. 예. 북극성 2호는 사거리가 평균 한 2,000km 정도 나오는 거로 추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700km는 아마도 이제 그 핵탄두의 무게를 좀 감소시켜도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추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화성 12호 IRBM,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발사했던 백두산 엔진을 다룬 그 미사일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이 화성 12호가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거론한 그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 수준을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일본 상공을 정교하게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 초기에 이제 북한이 그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요, 사실 이 방향 제어 또는 자세 제어를 하는데 뭐 굉장히 그 뭐 윙을 쓰거나 날개를 쓰거나 아니면 베인을 쓰거나 이런 옛날 방식을 썼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이제 보조 그 자세 제어용 보조 엔진을 써서 굉장히 정밀한 자세 제어 및 방향 제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그런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그 원하는 좌표의 위치를 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자칫하면 일본 그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생각했을 때도 일본 영토를 지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그 일본 영공을 지나면서요, 이 탄도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사실 그 세 조각으로 분해됐다는 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상승 단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중간 단계든 아니면은 그 이제 종말 단계에서 실제 내려오면서 분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를 텐데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상승 단계에서 얘가 이제 1단과 그 재진입체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보호덮개 페어링이라고 있는데요. 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조각으로 분리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화성 12호가 보호덮개라는 게 없이 그냥 재진입체가 보호덮개 역할을 하는 일체 통합형 방식으로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능성이 좀 약간 낮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타탄도 탑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개의 탄두를 싣고 그 두 개의 탄두를 그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포스트 부스트 비크라는 게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분리를 하면서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탄두를 세 개를 분리하는 시험을 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대기권 내에서 내려오면서 했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성공을 했다라면 그 ICBM급에도 얼마든지 탄두를 싫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뭐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또 다른 마일스톤이 되지 않을까. 북한 미사일 그 개발 역사에서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 설명을 드리면 ICBM 그 미사일도 문제지만 재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로 알고 있는데 성공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그 고도가 550km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보통 ICBM은 보통 1000km에서 1400k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올 때 하강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정상계적으로 해서 정상계 고각 발사에서 얻을 수 없는 수평 성분의 속도를 얻어서 뭐 예를 들면은 수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ICBM의 재진입 시험을 또 그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기술, 뭐 단거리부터 지금 ICBM급까지 다양한데요. 미사일 기술만 좀 보면 좀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미국은 뭐 역시 이제 미사일은 러시아가 굉장히 강국이고요. 미국도 이제 그에 못지않은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혼자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단거리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만 가지고 있지 지대지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단거리부터 중거리, 중장거리, ICBM 이런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뭐 그런 수준의 그 백화점식 미사일들을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공대지는 이제 항공에서 위에서 쏘는 거고 지대지는 대륙간 이렇게 땅에서 땅으로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뭐 구소련,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이 기술을 좀 암시장에서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북한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좀 구소련의 기술이 도입된 걸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뭐 지금 북극성 SLBM부터 그다음에 지금 그 화성 뭐 이런 대부분의 최근에 개발된 미사일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뭐 러시아든 뭐 아니면 중국이든 이런 미사일도 대단히 형상이 크기가 유사해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은 굉장히 모방 설계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러한 설계를 하기까지는 아마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나마도 그 1990년대 초에 그 동서냉전이 와해되면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 경제가 옛날 소련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90년대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갔어요. 특히 이제 북한도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많은 미사일 로켓 과학자들을 그 흡수를 했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 또는 로켓 기술에 자립을 하는데 예,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주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데 대단히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화성 12 지금 백두산 엔진이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RD-250 엔진과 동일하다. 예. 그건 이제 듀얼이라서 두 개 엔진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짜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다 이제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이러한 미사일 또는 로켓 기술들을 다 모방한 기술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네네. 북한 미사일과 좀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사실 이제 한국형 발사체보다는 우리 군에서 현무 시리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순항 미사일도 있고 탄도 미사일도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고체로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거리를 여태까지 800km로 제한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뭐 우리 그 고체 추진제 탄도 미사일 기술도 이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형 발사체는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백두산 엔진처럼 백두산 엔진이 80톤 아닙니까? 예. 75톤이니까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 거의 기술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개발하는 한국형 발사체 엔진은 그 추진제가 액체산소를 쓰고 있어요. 예. 그 산화제로. 예, 근데 예.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미사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액체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마이너스 183도씨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예.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미사일로는 안 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은 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공대 장영근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 거죠. 그리고 F-15 해가지고 폭탄 8발을 예. 그 훈련장에 직접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미국 쪽이랑도 협의를 좀 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미사일이냐 결국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한미 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정부가 좀 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 좀 더 미국과 정보를 좀 공유하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하는 게 좀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빠르게 발표를 하면서 한미 간에 그 부분을 둘러싸고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고 네. 실제는 알 수 없지만 예. 비춰진 건 그렇게 예, 비춰진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좀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그렇죠. 것은 사실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조율된 메시지로 내보내는 것이 지금처럼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또 빠르게 여러 가지 저런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방비로 뭘 했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그러니까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까지 네.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국방부에서 개혁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군을 이게 질타하는 식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군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우리 이제 그 역대 정부로부터 쭉 내려온 일종의 이제 미국과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미사일 사거리도 지금 800km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한미 연합 그 방위 능력,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에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 이 부분도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엄중한 안보 국면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도 협상을 해서 네. 미사일 사거리 같은 걸 800km라고 제한을 지금 돼 있지만 네. 이걸 제한을 둔다는 것이 사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우리 걸 찾아오고 작전 통제권 문제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점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040년까지 계속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병사 월급에 뭐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 많은 국방비는 어디서 나오게 될지,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라고. 머리를 많이 굴린 게, 머리를 굴렸다 그래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연공을 100km 이상으로 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의 연공을 100km까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우주로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다 공해처럼 공해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예, 결국. 예. 그러면서 또 괌 쪽으로 쏘지 않은 것은 미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나 아니면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좀 피해보겠다. 아하. 그러면서도 미국의 의중을 떠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하고 언제든지 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괌 쪽으로 쐈을 때는 미국의 반발이 클 것에 대한 예. 우려가 있었고, 네. 일본 쪽으로 쏘면서도 100km 이상으로 상공을 올림으로써 영공 안에 미사일이 들어왔다는 점들을 피하는 이런 아주 주도 면밀한 면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좀 이렇게 뭐랄까 견제하고 건드려 본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북한은 지난 토요일 26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단거리 발사체, 미국에서는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방사포다, 그냥 포사격한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서 대화를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냥 미사일이 아닌 포로 이렇게 치부하고 싶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일본을 향해 딱 쏘니까 아뿔싸,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전투기를 띄워서 네. 실제 무기를 싣고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라. 북한에 보여줘라. 직접 대응하는 그 의지 같은 것들을 운인 진단이 순행되지 않으면 또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 국방부 업무부가 끝난 뒤에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세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청 전력,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방사포 이런 것들을 저렇게 고도화하고 많이 만드는 동안 우린 뭐 했냐. 그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뭘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게 일타쌍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일거양득. 일거양득. 예, 좋은 표현이시네요. 저보다도 좋은 표현을 쓰시는군요. 어쨌든 일거양득. 네. 무슨 말이냐면 국방부가 제대로 자금을 운영 못하는 것은 방산비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네. 성과가 없었단 말은 예. 누군가 돈을 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이 방산비리의 온상이 됐고, 또 많은 이 군인 중에 군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우리의 국가의 국방력이 이만큼밖에 안 됐다 하는 거를 양쪽으로 다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앞으로 이제 국방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력을 필요함과 북한과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칭 전력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산비리 문제는 완벽하게 척결해서, 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방산비리가 또다시 나타나면 국방부 장관, 차관, 방위산업청장 한꺼번에 문제를 정책 논의하고, 지난번에 이제 만일 대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포대에 배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궤적이 그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 영토의 상공을 통과해서 이른바 ICBM급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들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과거에도 한번 이제 그 노동 미사일 때인가요? 한번 넘어간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2,700km면 사실상 지난번에
북한에서 얘기했던 괌도 타격. 그렇죠. 와. 이게 높이 올라가서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낮게 고도를 했으면 충분히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에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방향은 달랐지만 예. 네. 거리를 그 정도 비슷하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 북한이 그 정도의 타격 능력을 이미 갖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일본이 이 미사일 발사를 한 직후에 바로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지금 요격 체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파괴를 안 한 걸까요? 일단은 요격체제가 지난번에 괌을 타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패트리엇을 이 남쪽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괌을 혹시 쏘면 그걸 요격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패트리엇이 거기에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이, 아니 배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뭐 일본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으니까 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괌 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군과 협력해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남부에 배치를 해놔서 만약에 남부로 쐈으면 그걸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북한이 또 북쪽으로 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패트리엇이 배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게